29살이 2011년도에 부모님 사업을 정리하셨는데 돈이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돈이.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집안이 부도나면은 이제 빨간 딱지 붙이러 오잖아요. 집안 곳곳에 그런 것도 붙여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 중 하나였죠. 더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긴 2년 동안의 백수 생활을 정말 큰 원동력이 됐던 거죠. 저는 그 동수저였다가 거의 이제 흑수저의 흑수저까지 내려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흑수저로 된 과정은 정말 순탄치는 않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의류 사업을 되게 크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도 매장이 있으시고 중소기업의 오너의 아들 이런 입장이 제 대학교 때까지였어요. 그리고 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2010년도에 제가 졸업했거든요. 28살에 졸업하고 29살이 2011년도에 부모님 사업을 정리하셨는데 정리하실 때 이제 여러 가지 사업하시다 보면 빚을 많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월급 줄 거 주고 본인들의 대출받았던 것들, 사업했을 때 대출받았던 것들, 채무들 다 이제 정리하고 나니까 돈이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돈이. 좀 약간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 회사 사업을 부도 내도 어떤 그 집 그룹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챙길 건 챙겨놓고 부도를 내요. 어느 정도 재산을 그 뒤로 빼돌리거나 떼어놓을 만큼 떼어놓고 부도를 내서 이제 그 후에는 자기 좀 노후 생활에 대비하자, 그 후에 경제적인 생활에 대비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것들 없이 전부 다 집도 다 팔고 집도 거의 그때는 이제 2층 집 좀 저택에 살았는데 100평짜리 집에 살았었는데 그것도 이제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집안이 부도나면은 이제 빨간 딱지 붙이러 오잖아요. 집안 곳곳에 그런 것도 붙여 있었죠. 근데 그때가 저도 취업할 준비 때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 중 하나였죠. 집안은 무너지고 있는데 아들놈은 증권사 들어가겠다고 취업 준비만 하고 있고 보통 같으면 이제 뭐 노가다를 뛰던가 어디 그 아무 회사 취직해 돈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믿어주신 건 있었죠. 저는 번역을 하는 것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가정 환경도 어려운 상태여서 나는 금융시장에서 어떻게든 돈을 벌겠다. 이 원동력이 번역을 시작하게 만드는 계기였고 빨간 딱지 붙어 있을 때 저는 이제 그 번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컴퓨터 모니터에도 빨간 딱지 붙어 있었어요. 이게 보니까 빨간 딱지 붙어 있더라도 바로 가져가진 않아요. 예. 쓸 수는 있으니까 그 상태로 했던 거죠. 그렇게 보면 부모님이 되게 감사한 거죠. 보통 야 나가서 돈 벌어. 그리고 다행히 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취업을 한 상태여서 형이 어느 정도의 이제 생활을 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빨간 딱지 붙은 다음에 생각보다 빨리 부모님이 약간 좀 재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백화점 매장 뭐 곳곳에 뭐 신세계랑 롯데를 여러 개 있는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체였다면은 그때 사업을 다 정리하고서 그냥 동네 조그마한 옷가게 하나 그래도 여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러한 그 얼마 안 된 돈이 빨간 딱지를 보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번역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가 아니죠. 정말 큰 원동력이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힘든 시기의 경험들, 그 집안에 뭐 빨간 딱지를 붙이면서 공부를 하고 취업 준비 붙여 있었기 때문에 더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긴 2년 동안의 백수 생활을. 그때 생각해보면 좀 더 죄송하기도 하죠. 그때 차라리 돈을 벌었으면 좀 더 나았을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때 제 판단은 틀리지 않았던 게 어느 정도는 지금 증명이 됐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유튜브 100만 채널에 와서 인터뷰를 하고 책까지 내는 거 보면은 번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코노미스트 번역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금융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코노미스트 번역은 해보는 거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하기는 어려울지언정 그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특정 기사를 번역할 때 보면은 이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의 배경 지식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지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예. 한글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 배경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이 용어가 뭐지? FOMC가 뭐지? 인플레이션이 뭐지? 지금 왜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이러한 것들을 다 따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관련 지식들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번역을 추천하는 것도 이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승부욕도 있고 그냥 계속 돈을 벌고 싶다는 그 욕심이 있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완전히 거의 흑수저 중 흑수저이니까 흑수저가 동수저로 가기 위해서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크게 두 가지죠. 투자해서 자산 가격 가치의 상승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현금 흐름, 월급, 소득을 증가시키는 거.
근데 뭐 지금 제가 가진 자산은 별로 없고 저도 부동산 아직 없습니다. 제 집 없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부동산 같이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내 연봉을 올리자, 연봉 소득을 늘려가자, 여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거죠. 뭐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침 제가 그 쓰는 보고서나 내용들이 주식시장 상황에 잘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이제 노력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는 뭐 재능보다는 저는 성실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3위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10위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서 3위까지 올라갔는데 2등, 1등 하시는 분들 보면 저보다 더 성실해요. 물론 이제 그분들도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짬밥을 무시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더 성실해요. 정말 저 이상으로 성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1등 해보면 안주하게 되고, 이제 당연히 1등 했으니까 자기 찾아주는 사람들이 알아서 많겠지, 어련히 많겠지,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도 스스로 계속 고객들한테 먼저 전화해서 한번 만나주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이런 것들 계속하고, 자료도 굉장히, 보고서도 자주 쓰시고 이런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다독, 다작, 다상량, 이게 그 제가 지켜본 탑 애널리스트들의 공통 분모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거 같아요. 영업력이 정말 뛰어난 거. 그러니까 영업력이라는 건 이제 뭐 고객과 점심과 약속이나 아니면 중간중간 계속 끊임없이 전화를 하거나 영업을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영업 사원처럼도 행동을 해야지 그 탑 애널리스트에 들 수 있거든요. 이거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탑 애널리스트가 될 수 있는 그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업을 정말 잘하는 거. 고객한테 되게 친밀감, 스킨십 해가면서 친밀감 있게 해가는 거. 또 다른 하나는 보고서를 정말 자주 쓰고 열심히 쓰고 많이 쓰는 거. 예. 저는 후자 쪽을 좀 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저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긴 하지만, 보니까 그 MBTI 성향 테스트 해보니까 저도 굉장히 I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극도의 I는 아니지만 사람 만나고 나면은 이제 좀 진이 빠지는 거. 그 일주일에 뭐 저녁 약속 한 2개가 제 맥스인 거. 막 3개 잡혀 있으면 그 전주부터 막 굉장히 막 스트레스 받고, 또 약속 전날에 취소되면은 정말 세상 제일 가장 기쁜 순간 중 하나이고, 이런 식으로 좀 알긴 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저는 이제 저녁 영업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하고 저녁 약속 잘 안 잡는 편인데, 이것도 애널리스트 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먼저 다가가가지고 막 되게 살갑게 굴고 막 전화를 먼저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는 보고서로 승부하자, 자료로, 양으로 승부하자, 저는 이쪽으로 좀 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매일 저희가 콜을 돌린다라고 하거든요. 콜. 예, 그런 것들은 잘 하진 않고, 저는 그냥 보고서로 승부하자, 그 자료로 승부하자. 그리고 개인 텔레그램 채널이 있는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생각들, 그리고 장중에 뭐 주식시장이 급변하거나 또 새벽에 미국 증시 급변할 때, 그때도 그냥 텔레그램으로 제 개인적인 코멘트를 날리고 그래요. 솔직히 이거 지금 여의도 증권가 애널리스트 중에 사는 사람 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제 담당하고 있는 시황이나 전략 중에서는 저는 이거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지금도 막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죠. 그리고 막 요즘처럼 주식시장 보면은 정말 답을 모르는 주식시장이거든요.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직도 밤에 일어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깨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저희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비슷하겠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병 중 하나가, 새벽에 자다 깨면은 보통 이제 휴대폰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뭐 카톡 메시지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 유튜브 보잖아요. 저희는 그 인베스팅이라는 어플을 항상 먼저 봐요. 미국 주식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제 개인적으로 저도 열심히 했던 것 중 하나는 그냥 뭐 오래 앉아있어, 회사에 오래 남아있어서 앉아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 6시 출근, 뭐 9시 퇴근, 이런 것들을 지금 거의 3년 동안 해왔던 것도 저는 나름의 제가 뭐 부끄럽지 않은 하나의 좀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 중에는 저도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전해들은 뭐 전설과 같은 스토리도 있는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었냐면은, 여성 애널리스트 분께서 출산한 다음에 산후조리원에서 고객들한테 콜을 돌렸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결국엔 되게 잘 됐어요. 지금 되게 잘 됐어요. 다독, 다작, 다상량. 다독은 뭐 많이 읽으면 된다라는 거고, 다작은 많이 쓰고, 다상량 많이 생각하면 된다라는 건데, 다독 같은 경우는 최소 1년에 50권 이상을 읽어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어요. 일주일에 1권 정도. 이렇게 저도 웬만해서는 정말 일주일에 1권씩은 꼭 읽으려고 하고 있고, 또 1권 읽을 때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안 빼놓고 읽는 것보다는 좀 선별적으로 읽고 목차를 본 다음에 대략적으로 이 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읽는 것도 저는 되게 괜찮은 독서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작 매일 쓰는 게 제일 좋죠. 모든 기록으로 남기는 거. 솔직히 일상생활 하다 보면 매일 뭔가 쓰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애널리스트로서 어쩔 수 없이 매일 쓰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제 직업과 관련된 일이고 이거 안 쓰면 저도 잘리니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쓰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그게 어렵겠다는 거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냥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혹은 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새로운 뭔가 삶의 변화를 주고 싶은 분들은 그냥 워드 여시고 글씨 10포인트로 한 페이지 정도는 채워보시는 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당장에 하루 이틀이나 뭐 일주일 지나서 극적인 효과를 못 봐요. 이건 말씀드리게 못 봐요. 그런데 그 데이터들이 누적이 되면은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정말 저에게 도움이 되는 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지금은 못하는데 예전에 한 번 했던 게 있어요. 지금도 솔직히 힘들어서 못하고 있긴 한데 예전에 딱 한 번 했던 게 군대 제대하고 나서 2006년 24살 때 매일 일기를 쓰는 게 있었어요. 매일 일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일기를 썼어요. 한 페이지씩. 손글씨니까 워드로 치면은 글씨 10포인트로 반 페이지 정도를 매일 썼어요. 아, 오늘은 뭐 했고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놀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날 나의 생각들 무조건 정리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독하겠냐면은 20대 때 한창 놀고 이제 술 먹고 다니고 막 밤에 새벽까지 놀고 그럴 때 있잖아요. 술 먹고 들어와도 그거 쓰고 잤어요. 가끔 보면 글씨가 그냥 막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그래도 저는 그거 쓰고 잤어요. 그리고 어디 여행 가서나 아니면 막 저녁에 그 당시 때는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 가면 이제 가끔 가서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 뭐 2박 3일 어디 캠프 가잖아요. 캠프 갔을 때 다들 잘 때 혼자서 이제 불 켜고서 이러고 쓰고 자고, 나는 이거를 1년 동안에 무조건 빠짐없이 하겠다 이 목표를 세워서 했거든요. 그 당시 때 했을 때 이거 대체 왜 해야 되는지 생각을 했는데 그때 24살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16년 넘었죠. 예. 가끔 꺼내봐도 도움이 돼요. 그때 이후로 내가 뭐 얼마나 많이 변했고 나 그때 내가 이 정도의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기네 가지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생각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좀 느꼈던 점들 적어 놓으시면은 당장의 도움은 안 되겠지만 어느 순간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시기가 온다. 이게 저는 다작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거 되게 지금 많이 낡았는데 가끔 뭐 정말 분석행위 다 태워버리고 싶긴 한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보면 재밌기도 하고 막 옛날의 추억들을 되살리니까,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 내가 뭐가 달라졌고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 좀 알게 되는 거죠. 네.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2011년부터 2017년도 말까지니까 대략 뭐 6년 정도 운영을 해왔었죠. 블로그 글쓰기는 번역한 것들 매번 올리고 자주 올렸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유명한 보고서들 뭐 IMF 거나 BIS 거나 아니면 이코노미스트 말고 파이낸셜 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들 이러한 것들 인상 깊은 것들이 있으면 번역해서 무료로 공개 포스팅하고, 아니면 서평 같은 것들 올리고, 아니면은 이제 중요한 데이터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수출 데이터들, 미국의 뭐 기준금리 데이터들 이런 것들 보면서 제 생각들 정리해서 몇 줄 남기고, 이런 식으로 항상 블로그에 기록을 남겨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름의 그래도 일 평균 방문자 그래도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됐었고,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도 지금까지도 인연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블로그를 운영해왔던 게 애널리스트 생활할 때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글을 쓸 때나 지금도 가끔 그러지만 아직도 제 블로그를 기억하시는 펀드 매니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예전에 이거 운영하셨던 분 아니세요? 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 블로그를 닫은 지 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블로그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다른 블로거들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어린 친구 같은데 야, 이렇게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뭐 지금은 좀 개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바빠서는 좀 못하고 있긴 하지만 따로 연락해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받았던 것처럼요. 네. 그거는 뭐 단순히 그냥 무조건 하자라는 것들도 있는데, 그냥 이게 끝났을 때 나에게 어떤 보상을 스스로가 주는 거, 그게 뭐 여행이 됐건 어떤 물건이 됐건 이런 것들 간에
보상이 주어지면은 그 습관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동력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의 길이가 뭐 한 달이 됐건 6개월이 됐건 1년이 됐건 중간중간에 이 정도 미션 달성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보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제공을 하게 되면은 그 습관을 계속 길러갈 수 있는 동인이 되더라고요. 책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책 쓰는 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저 같은 경우 게임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작년 6월에 플레이스테이션 5를 구했어요. 구하기 정말 어려웠어요. 오픈런 해야 돼요. 이것도 막 그 롤렉스나 아니면 막 그 나이키 신발처럼 구한 다음에 내가 이거를 개봉해서 그 실제로 게임을 하는 시기는 책을 다 쓰는 시기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이거를 5를 가을이면 제가 개봉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제 했습니다. 이제 정말 중간중간에 뜯고 싶어 너무 하고 싶었지만 나는 일단 책을 써야 되고 책을 쓰기 위해서는 매일 꾸준히 그 글을 쓰는 습관을 유지를 해야 된다. 만약에 중간에 뜯어가 해버리면은 내 주말은 책을 쓰는 주말이 아니라 게임을 하는 주말이 될 것 같으니까 참자. 6월 달에 샀으니까 6, 7, 8, 9, 10, 11, 12, 1, 2, 9개월 만에 뜯게 되네요. 네. 저 일단 뭐 자기 개발 책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책은 지금도 계속 보는 책은 그 완벽한 공부법. 저는 이거는 지금도 중간중간에 제가 좀 약간 나태해지거나 아니면 약간 벽에 부딪혔을 때 꺼내볼 수 있는 책이라고 보고 있고, 또 자기 개발 이외에 말고 좋아하는 책들 중 하나는 과학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책 같은 것들, 뭐 우주의 원리나 아니면 약간 시간 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쪽들도 있고요. 또 공상과학 SF 쪽으로 해서 뭐 테드 창이 쓴 그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책,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테드 창이라는 그 중국의 되게 유명한 천재적인 작가가 쓴 단편집들을 모아놓은 책들인데 그것도 되게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당신 인생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외계인과의 언어 교신을 통해서 배워가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들, 또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서 그 다루는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인데 좀 공상과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책 한번 보시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약간 지정학적인 관련된 책들도 저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나서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저도 지금 올해 깜짝 놀랐던 게 1월 달에 전기료 받아보고서 야 이거 뭐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작년보다 난방 적게 썼는데 총량은 적은데 금액이 훨씬 많이 나왔더라고요. 왜일까라고 생각해보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폭등을 하고 이게 저의 일상에도 그대로 때려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지정학적인 관련된 그 책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지정학적인 알파라는 책이 있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 중에 지정학적인 이슈를 분석하는 이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인데 이거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